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13쪽을 보시면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해서 작은 제목의 현상과 활동 나와 있죠. 자, 이거 앞서 언급했지만 일단 현상은 굳이 뭐 의미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현상과 활동 두 가지가 부동산학 연구의 대상이 된다. 그 정도 말아두시면 되겠고, 또 부동산 활동의 의미는 이미 앞서 언급을 해드렸지요. 근데 그 아래 보면 부동산 활동의 주체라고 해서 뭐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일단 공적 또 사적, 그다음에 제3섹터 뭐 전문 협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거기 옆에 뭐 제1섹터, 2섹터 나와 있죠. 보통 우리가 공적 부문이 제1섹터고 사적 또는 민간 부문을 제2섹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제3섹터가 뭐냐? 1, 2섹터 합하니까 3이거든요. 그래서 민관 합동이다. 그 정도 개념만 잡아두시면 돼요. 근데 기출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 그러니까 쉽게 나오잖아요. 그럼 너무 이럴 수가 있을 정도로 쉽게끔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1섹터가 뭐예요? 공공이죠. 그걸 민간해서 틀린 거 아닙니까? 기출문제에서. 민간에서 뭐 제1섹터, 공공에서 제2섹터 이렇게 써가지고 틀린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고 쉽다고 해서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 가로 2번 보시면 부동산 활동에 분류해서 뭐 소유 활동이다, 거래 활동이다 쭉 나와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유 활동과 거래 활동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전문 활동, 일반 활동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예컨대 거래한다는 것은 내 거였던 걸 남한테 팔아먹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을 관리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뭐 건물이 됐든 땅이 됐든 간에. 그럼 관리한다는 건 그거 내 거일 때 관리 아닌가요? 내 거일 때, 내 것일 때 관리를 하는 거지, 내 것이 아닐 때, 즉 남에게 팔아먹는다면 내 거 아니죠. 내 거 아닌 걸 내가 관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럼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고 할 때 부동산 관리 활동은 크게 따지면 소유 활동일까요? 거래 활동일까요? 소유잖아. 내 거일 때 관리니까. 거래는 팔아먹는 거잖아요. 팔아먹으면 내 거 아니죠. 그럼 내 거 아닌 걸 관리한다고 달려든다면 그거 잘못하면 돌프라 사이소이드 듣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상식으로 판단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어려울 거야, 학문일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문장 표현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표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건 이 뜻이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굳이 걱정할 필요 없는 거고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제가 그 수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던가요? 예컨대 종합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 종합은 어떤 뜻일까요? 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복합이란 말이 나왔다면 이 복합도 종합과 비슷한 개념으로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책을 읽으실 때 예컨대 조금 전에 뭐 종합이 나오고 복합이 나오고 뭐 응용자가 나오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왜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일까? 거기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세요. 그럼 시간 무지막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건 주입된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했고 여러분 스스로 내 걸로 만든 학습이었죠. 그것은 100번 읽고 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학습입니다. 아시겠어요? 남한테 100번 들어서 다 이해가 되고 그래 외운 내용하고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안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습은 주입식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광고에 보면 뭐 자가 주도 학습인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자는 거죠.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이게 당연한 거다, 무조건 외우자 이러지 마시고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런 말 쓸 수밖에 없을까? 출발하면서 노력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시간 엄청 걸려요. 근데 직접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 안 까먹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그 아래 보시면 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다, 뭐 일반 원칙이다 이런 제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념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는 거지. 원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뭐라 그런다? 이념이라고 말한다. 다시 한번 이념이 뭐라고요?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가? 우리 부동산학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 분야인가? 이걸 따져보는 걸 이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념에는요, 뭐 제목에 나와 있지만 일반 이념과 지도 이념 그 두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지도 이념은 교과서에 등장은 하고 있지만 거의 문제화되지는 않는 분야입니다. 그에 비해서 일반 이념 분야는 상당히 잘 나와요. 근데 일반 이념을 보시면 세 가지가 있죠.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세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런데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그 뜻을 익히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교과서적 표현이기 때문에 써놓은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개념 잡자. 효율성 그러면 민간이에요. 공공이 아니라 민간 사적 부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예컨대 민간이다, 사적이다 이 말 나오면 중시되는 이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무슨성, 효율성이 나와야 돼. 그럼 민간 또는 사적과 관련 있는 게 효율성의 이념이라면 그 효율성은 공익과 사익 중에서 어떤 이익을 추구할까요? 사익을 추구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예전의 기출문제, 요새는 그런 문제 없지만 과거 기출문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효율성 나왔습니다. 민간, 사적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익을 중시한다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근데 그 간단한 문제도 그렇게 많이 틀리더라 그 말이요. 왜? 아무 생각 없이 외웠단 말이에요. 외우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장으로 표현되면은 이런 거 있었어. 들어본 기억이 있어. 맞겠네 하고 넘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요. 국어만 해도 되잖아요. 아니 앞에 사적이 나오면 뒤에도 사익이 나와야 되지. 공익자가 왜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국어만 하면 여러분의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만 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은 떱니다. 많이 들어본 문장이니까 맞겠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왜? 스스로 깨달은 공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우스갯소리 제가 나중에 한 7, 8쯤 가면은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여러분 문제 이거 잘 모르시죠? 네. 그러면 전혀 못 보던 표현 나오면 이론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국어로 보시라고 합니다. 국어로. 조금 전 그것처럼 앞에 사적이 나왔는데 뒤에 공익자가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걸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 꽤 많습니다. 아시겠죠? 걱정할 거 없어요.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예요. 효율성이 나오면 형평성은 당연히 공적 또는 무슨 공공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공익과 사익 중에 어느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공익. 오케이? 근데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공익과 즉 사회 구성원 다수의 공공의 이익을 공익 그러잖아요. 어렵게 말하면 그럼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공익과 사익은 충돌 관계예요. 왜?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사적 이익이 무시되거나 희생되는 경우 많지 않나요? 또 뒤집어서 사익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겠죠. 그래서 사익과 공익은 상호 충돌 관계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랬더니 이것도 마찬가지. 상호 충돌 그랬더니 문장을 내실 때 그 출제자가 대립적 관계라고 했단 말이에요. 응? 오케이? 그럼 봐봐요. 상호 충돌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럼 대립이란 말도 안 좋은 거죠. 그럼 똑같은 말 아니냐고. 근데 왜 이런 말씀이냐? 상호 충돌이라고 외웠네? 근데 대립이라고 나왔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상충은 알아도 대립이란 말은 몰라. X해버리는 경향이 많더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상호 충돌이든 대립이든 갈등이든 똑같은 말 아니야 그 말이죠.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면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사익과 공익은 충돌 관계에 있다면 사익과 관련된 효율성과 공익과 관련된 형평성의 이념도 상충관계,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충돌 관계에 있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원리를 그냥 방치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적절히 조화시키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적절히 조화시키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것의 바탕에 드는 게 바로 뭐다? 합법성이다. 합법이 뭐냐? 법이 허용하고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활동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사익을 추구하든 공익을 추구하든 인정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 압축하면 뭐라고 한다? 합법성의 이념은 공사익 조화의 원리로 작용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지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쓰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데 쓰다가 볼 일 못 보는 경우 있습니다. 자, 여담이지만 그 한 7월 달쯤 되면은 와, 선생이 쓴 요약집보다 더 요약을 잘한 수험생들이 꽤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요약을 잘해놨는지 예쁘게 또 그냥 색마다 다 들려도 정말 잘해놨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아는 게 없는겨. 뭐냐? 요약하다 판나서 요약하다가 그러니까 필기하다 판난 거죠. 수업을 듣는 목적이 뭡니까? 뭔가 내용을 알아서 문제를 풀려고 수업을 듣는 건데 필기하다가 끝난 거예요. 그 뭐다? 앞뒤가 바뀐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듣고 이해하면서 필기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못하겠다는 분들은 듣는 게 상책이요. 듣는 게. 왜냐?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나중에 기본서, 이건 기초서니까 다 자르고 그냥 듬성듬성 써놨을 거 아닙니까? 기본서는 다 써있어, 다 써있어. 거기도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색으로 돼 있거나 밑줄 다 그어져 있어. 그거 보면 될 걸 갖다가 그걸 쓰고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리고요, 지금 썼잖아요. 댁에 가시면 내가 이걸 왜 썼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걸 왜 써놨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수업의 1차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시고 수업에 집중하는 게 최선책.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이 이념이었어요. 근데 지도 이념이 뭐냐? 우리 아까 왜 복합 개념을 살짝 언급했죠? 근데 복합 개념은 일단은 이제 앞으로 복합 나온 순간에 자동으로 법경기 3대 측면이 입에 나와 주셔야 돼요. 자, 복합 개념의 지도 이념 그러면 3대 측면, 법경기죠? 제목 한번 봐요. 그 지도 이념의 제목을 보시라고. 작은 제목에. 여기 지도 이념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14쪽의 맨 위에 보시면 2번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나오죠. 예. 그래서 작은 제목을 한번 보라니까요. 법률적 개념 또는 측면, 또 경제적 개념 또는 측면,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 또는 측면, 작은 제목 나와요. 왜 그런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복합 개념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럴 때 거기 그 가로 1번에 공사익 조화해서 법률, 공감 및 환경가치 증대해서 기술, 또 효율적 관리에서 경제 나오잖아요. 지금은 내용 기억할 거 아니라니까요. 체계를 잡자고요. 아, 지금 지도 이념 제목을 봤더니 법률, 경제, 기술적 개념의 지도 이념이 구분되고 있구나. 그럼 이것은 이런 말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은 복합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장 가능하겠어요? 오케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표현들은 전부 기출문제 지문들이에요. 아시겠어요? 1회부터 26회차까지 출제된 모든 문장은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던지는 모든 문장들은 이미 1회 이상 출제되었던 지문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 표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 일부러 고통을 드리고자 어려운 문장을 쓴 게 아니라 그 문장들이 전부 기출문제들이에요. 따라서 그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되게 어려운데 저 어떻게 풀라고 이런 분들은 실제로 문제를 못 푼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근데 처음부터 원하지 않습니다. 6개월은 기다리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6개월 지날 때까지 그래서 그 표현이 익숙해지고 듣자마자 이거 무슨 말이야? 어떤 부분 잘못됐어가 나와야 되는 게 6개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수업을 좀 초보자들은 되게 어렵게 느낍니다. 근데 기출문제 지문이 어렵게 나오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물론 훨씬 쉽게 수업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편합니다. 왜? 쉬운 말만 하는데 얼마나 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알아들 때 쉽게 이해 알아듣죠? 문제가 풀려야 말이지. 아시겠어요? 문제 그렇게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예년에 비해서 개론이 조금은 평이하게, 조금은 쉽게 나왔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은.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쉬워 보이는 거지. 공부가 안 된다는 게 쉬워 보이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 주변에서 요번에 뭐 쉬웠어, 뭐 해서 어려워서 그러시는데 어렵고 쉽다는 건 주관적 판단이에요. 내가 공부가 돼 있으면 어렵게 나와도 쉽게 보이는 것이고 내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쉽게 나와도 어렵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잘못됐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난이도 이런 게 신경 쓰지 말라는 난이 높고 낮다. 요번에 시험 어떻게 나오는데 이런 쓰잘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높든 낮든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할 능력을 갖추기만 한다면 그 무슨 시험을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어떤 말에 현혹 되지 마시고 내가 할 길만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하고 동업할래요? 주변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돼. 이러면 다 동업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거 할 거 아니에요. 왜 남의 말 듣고 그럽니까? 내 주관을 가지십시오.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래서 지금 지도이념, 일반이념 책을 한번 따져봤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러니까 26회. 자, 제 입에서 작년이라고 하는 건 금년 26회 시험을 얘기합니다. 요거 나왔어요. 일반 원칙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거기 안전성 있어요? 안전성의 원칙. 없어요? 있는데? 예. 일단 얘들이요. 종류할 때는 저도 암기법 써요. 앞글 저 따봐요. 능한 경공이죠. 능률성의 능, 안전성의 안, 경제성의 경, 공정성의 공, 능한 경공 있죠. 이런 종류는 제가 암기법 해도 괜찮다고 뭐라고 안 합니다. 근데 내용을 암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제가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중에 뭐가 나오느냐? 안전성의 원칙이 나왔어요. 요번 시험에.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전성의 원칙에서 키워드는 안전이거든요. 여러분, 안전을 강조한다는 것은 무엇이 많다는 의미일까요? 응?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안전을 강조한다는 건 무엇이 많기 때문이다. 위험이 많다. 위험이 많다. 그 위험이 많다는 것은 사고가 많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앞서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부동산은 일반적인 상품보다 값이 비싸죠.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자산적 가치가 높은 재화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돈 가치가 높다 그 말이에요. 그럼 돈 가치가 높은 재산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거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강조되는 원칙이 바로 뭐다? 안전. 오케이? 근데 지금 제가 처음부터 말뜻 들어갔습니까? 안전부터 들어갔습니까? 안전부터 들어갔죠. 그 안전을 강조한다. 그래? 안전을 강조하면 그래 위험이 높은 거야. 위험이 높으면 사고가 많을 거야. 그런데 무슨 사고일까요? 거래 사고. 부동산 거래 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상적인 거래인 줄 알고 다 계약을 해놓고 봤더니 나중에는 지 것도 아닌 걸 팔아먹었더라. 뭐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거래. 그래서 그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거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강조되는 원칙이 뭐다? 안전. 그런데요,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 안전성의 원칙은 부동산의 소유 활동과 관련하여 중시되는 원칙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안전은 거래 사고 때문에 중시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거래 활동과 관련하여 중시가 되는 거지. 소유 활동과 관련하여 중시되는 원칙이 아니지 않소.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 자체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가장 기본을 놓치신 분들은 뭐 그런 게 있다 싶어서 대충 읽고 넘어가신 분들은 그런 거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문제 때문에 다시 1년을 고생해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작정 외우려고 들지 마세요. 안전이다. 위험이 많다. 거래와 관련된 사고가 많을 거예요. 그럼 거래 사고가 많으니까 거래 활동과 관련하여 중시가 되는 거지 소유 활동이 아니지 않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능률성의 원칙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능률성이란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어떤 행위를, 어떤 행동을 보다 잘 하게끔 하는 게 뭐다? 능률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능률성이란 말이 앞에서 가장 먼저 나왔었죠. 부동산학의 연구 목적 중에 부동산과 인간의 상호 관계 개선 및 부동산 활동의 능률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라고 했던 거 어렴풋이 기억들 납니까? 아니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 들었던 기억이 있냐고요. 저번 바로 이거 전 시간이에요. 15분 전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연구의 목적 중에 부동산 활동을 능률성, 즉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동산학 연구의 목적이다. 근데 능률성의 원칙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중에 하나에 속하여 있죠. 그럼 이런 말 가능해요? 부동산학 연구 목적과 관련하여 가장 중시되는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이다. 맞습니까? 아니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아까 부동산학의 정의 그랬죠. 근데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걸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 부동산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 그 활동을 보다 잘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부동산학 연구의 목적이 있다라고 했던 거 들었잖아요. 그럼 연구의 목적이 능률성을 높이는 건데 원칙 중에 하나가 능률성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말이 가능하겠냐고. 부동산 연구 목적과 관련해서 가장 중시되는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이다. 말 되냐고요? 되지요. 오케이? 그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외웠잖아요. 하나하나 끊어서 물어보면 다 알아들어요. 묶어서 예컨대 감청 총론 내용하고 그 맨 마지막에 감정평가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총론과 감평을 묶어서 문장을 내잖아요. 달달달 떨어요. 왜? 앞부분은 알아듣겠는데 뒷부분 모르겠는 거라. 그거 다 틀려버려요. 근데 요새 출제 경향은 우리 수능에 보면 왜 통합교과란 말 쓰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아니 국사 문제인데 경제학이 나와요. 국사 문제인데 학교다 그 모르세요? 얘들 지금 사탐 그러죠. 사회탐구 과목 고등학교 애들 수능 볼 때. 근데 거기에 보면 고려의 토지 제도를 물어보는데 아담 스미스나 뭐 서양의 경제학자 이론 다 나와요. 뭐냐? 너 경제학과 역사적인 어떤 경제 제도를 접목시킬 수 있니? 해석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통합교과라고 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통합교과는 뭐냐면 분명히 물어보는 문제는 총론인데 지문의 내용은 투자론 지문도 있고 경제론 지문도 있고 감평론 지문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단원을 끊어가지고 총론, 경제, 뭐 시장 따로따로 끊어서 그 단원만 공부하신 분들은 그 단원과 관련된 문제만 나오면 다 맞추지만 전 단원을 모두 묶어서 관련된 지문을 만들어버리면 속된 말로 깨꾸당하겠죠. 오케이? 근데 문제는 지금의 개론의 출제 경향은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윤곽을 잡지 못하고 미시적으로 단원별로 몇 가지만 알아둔다는 것은 모의고사나 또는 예상 문제, 단원별 문제 있잖아요. 요거 문제 풀 때는 전부 잘 나와요. 근데 전부 묶어가지고 문장을 딱 만들죠. 하다가 끝나요. 전부 과락이에요, 과락. 아시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6개월 동안 지금까지 맛봤던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실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을 겪으셔야 결실이 있어요. 쉽게 대충 이제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이 공부 덤볐다가는 나중에 큰 꼬다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능률성의 원칙이었죠. 나머지 뭐 경제성. 경제라는 게 뭐예요? 경제. 결국은 뭔가 경제적이다 그 말은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된다. 비용은 좀 적게 들어가고 이익은 좀 많아지지 않니? 이럴 때 경제란 말 안 써요? 쓰죠. 그럼 내용 보시라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원칙이란 말 나오잖아요. 오케이? 이걸 처음부터 말뜻도 모르고 그냥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 어디부터 출발한다? 경제? 그럼 경제적이라고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이라고 말할 때는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될 때, 이로울 때 경제적이다. 뭔가 또는 적은 비용 들여서 이익이 만들어질 때 좀 합리적이다, 경제적이다 말 쓰지 않냐. 거기부터 출발하면서 말뜻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총론이 세 파트로 구성됐는데 그 세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가 끝난 거예요. 물론 기본서 받아서 들어갈 때는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말뜻 정도만 본다면 요 정도만 해도 첫 파트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넘겨보시면 부동산 개념 했을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오죠. 근데 저는 일단 큰 제목부터 먼저 보고 싶어요. 거기 1번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왔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18쪽 맨 아래에 2번에서 복합 부동산 나와 있나요? 오케이? 두 가지예요. 자, 여기서 이제 팁. 만약에 문제에서 부동산 개념 물어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아니면 복합 부동산. 둘 중에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가 나올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 문제. 아시겠죠? 뭐부터 잡으라고? 윤곽부터 잡으라고. 개념 나면 그 개념 속에 뭐가 들어가 있고, 특성 나면 그 특성 쪽에 무슨 특성이 있느냐, 그 큰 제목부터 잡으란 말입니다. 내용부터 파고들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복합 개념 나면 자동적으로 뭐다? 법경기 3대 측면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 작은 제목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지요. 근데 그 애는 또 작은 제목을 보시면 협의의 부동산 있나요? 여러분 협의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한자로 좁을 협이거든. 그래서 좁은 의미, 좁은 의미. 왜 우리가 그 계곡도 좁은 계곡을 협곡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좁다의 반대가 뭘까요? 넓다. 그럼 여의도 뭐라 그래요? 여의도 무슨 장? 광장. 그러니까 광장은 뭐다? 넓을 광이 넓을 광. 따라서 협의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고 광의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벌써 협의, 광의 또는 좁은 의미, 넓은 의미 나오잖아요. 일단 무조건 걔는 뭐다? 법률이에요. 법률이라고. 예컨대 협의나 광의자가 나왔는데 무슨 얘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런 문장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응? 좁은 의미, 협의, 넓은 의미, 광의 이 말 나온 순간 얘는 큰 제목이 뭐다? 법률적. 경제나 기술자 들으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근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뭐냐? 민법상 부동산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에듀프로는 민법이 무슨 요일이에요? 민법 시간이 무슨 요일이에요? 개론이 월요일이니까 민법은 수요일이에요. 내일은 무슨 과목이에요? 화요일은 공법이에요? 민공개 개공민이구나. 그럼 어쨌든 민개공이 3일 연속이죠. 명복을 빕니다. 6개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 3가지가 연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뭐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긍정적인 사고로는 목요일부터는 조금 한숨 돌리겠다. 그 말이죠. 목금토 쉬었다가. 근데 가장 피해보는 게 저예요. 주말 다 쉬었다가 이제 느슨해져서 다시 월요일 날 개롤 들어야 되니까 또 못 알아듣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수요일 날 민법을 배우십니다. 근데 민법에서 부동산의 정의가 있어요.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그래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조항이 있어요. 민법 조문에. 그러면 토지 및 정착물이 결국은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고 다르게 말하면 민법상 부동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어차피 토지라는 말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는 땅은 아니에요. 좀 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괜찮아요. 토지의 개념이 뭐냐 물어보는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정착물은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토지는 그냥 땅이라고 알면 되는데 정착물은 뜻이나 분류 같은 거 잘 물어본다고. 오케이? 근데 여러분 정착물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정착과 물이잖아요. 아니 생각해 봐요. 정착물이면 정착이라는 단어와 물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거 아닌가요? 물은 뭘까요? 물은 무엇이지? 그렇죠, 그렇죠. 물은 물건이에요. 그럼 정착이란 말의 뜻이 뭘까요? 정착이다. 아주 가볍게. 왜냐면 상식으로. 한 곳에 뭐 붙박혀 있다, 뭐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 아니에요? 맞아요. 정착물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수준에서. 오케이?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정착물이란 토지 등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부동산화한 물건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정착물이란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함이 사회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이거 전부 기초문제 지문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문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걸 1분 내에 해석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수준은 6개월 지나야 나와요. 6개월 지나야. 6개월 지나도 안 나와요. 다들 답이 대부분. 근데 시험 보기 전날까지만 알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지문들이 5개 나올 때 읽으면서 OX가 나와줘야 마킹할 때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40문제를 1분을 넘겼다. 문제당 1분을 넘겼다는 건 이미 그 시험 날라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다독을 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냐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안 해놓고 뭐 시험이 뭐 어렵다 쉽다 뭐 잘 배웠니 못 배웠니 그런 타령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예쁘게 포장했지만 결국 핵심은 뭐다? 그냥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붙박혀 있는 물건을 뭐라 그런다? 정착물. 근데 걔를 부동산 그래요. 그럼 생각해봐요. 부동산 할 때 부는 아니 불자예요. 동이 뭘까요? 움직일 동이죠. 사는 뭐 한자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안 쓰고 있어요. 귀찮아서. 그런데 써요. 쓰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어떤 물건을 동산이다 또는 부동산이다 구별하는 기준은 이 물건이 이동이 되냐 안 되냐 아닌가요? 그렇죠. 이동시킬 수 있다 그러면 동산이고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부동산이야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정착물은 한 곳에 붙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게 정착이니까 그 자체가 결국 뭐다? 부동 아니야 말이지. 아시겠어요? 단어의 뜻은 그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정착물이에요. 근데 물론 그 정착물도요, 이제 그 분류상 토지의 일부인 물건과 토지로부터 독립하여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된다. 별이상한 말 다 나옵니다, 이게. 근데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봐요. 토지의 일부라고 하면 어떤 물건이 토지의 일부라면 토지 자체가 누군가에게 팔려 넘어가거든요. 그럼 토지의 일부인 물건도 토지에 딸려 넘어가지 않을까요? 응? 뭔 말인지 몰라요? 여기 이제 A라는 토지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뒷동산에서 민들레 꽃씨가 날아와서 인간이 재배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대요. 오케이? 이런 물건은 토지의 일부로 봐요. 오케이? 그럼 토지의 일부가 됐다는 건 땅 자체가 누군가에게 이 A 토지가 예컨대 우루사에게 팔려 넘어간다는 걸 매도된다 그러잖아요. 또 양도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알아듣죠? 그렇죠? 그럼 어때요? 이 땅이 우루사에게 넘어가면 땅의 일부인 이 민들레 꽃도 땅과 더불어 누구에게? 우루사에게 넘어가겠죠? 이걸 종속정착물 그래요. 토지의 일부니까
그 자체가 땅과 더불어 상대방, 즉 매도인에게 양도된다, 뭐 넘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근데 그에 비해서 토지로부터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 말은 뭐냐? 예컨대 여기 A라는 토지 위에 B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토지는 내버려 둔 채 땅 위에 세워진 이 건물만 매매하는 경우 있죠. 어? 그러면 저 그림에서 이 건물은요, 토지와는 별도로, 토지와는 분리돼요. 그 건물만 매매의 대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지요. 이걸 뭐라고 한다? 독립정착물 그래요. 독립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거와는 관계없이 또는 그것과는 별도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럼 예컨대 우리가 이제 항상 가장 좋은 학습방 뭔지 아십니까? 일상 대화에 써먹어 보는 거예요. 너와 나는 독립적 관계야. 그 말은 무슨 관계다? 관계가 있다 없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뭐라 해요?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했죠. 별도로 아니면 관계없이 뜻이었잖아요. 그럼 너와 나의 관계는 독립적이야. 그 말은 너와 나는 관련이 있다, 무관하다. 관련 없다, 무관한 관계야. 즉 좋은 관계가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좀 고급진 용어를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고급지다. 너와 나 무슨 관계야? 이러지 마시고 너와 나는 독립적이야. 이런 말 한번 써보자는 얘기죠. 1년 동안만 아시겠어요? 1년을 넘어서 또 계속 쓰면은요, 남들한테 별로 이상한 소리 들어요. 그래, 너 잘났다, 인간에. 그러면 소리 듣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토지의 일부인 물건과 토지와는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구분이 된다. 근데 어떤 물건이 토지의 일부라면 상식적으로도 토지 자체가 누군가에게 팔려 넘어간다면 그 땅의 일부인 물건도 땅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얘는 땅의 일부니까 우리가 누구의 일부일 때, 어떤 물건의 일부일 때 독립적이다, 자주적이다 못하고 종속되어 있다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독립이라고 하는 건 걔하고는 별도의 관계니까 토지와는 독립하여, 그 말은 토지와는 별도로 그것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뭐라 그런다? 독립정착물. 그래서 독립정착물의 대표가 건물이에요. 오케이?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근데 이것도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종류의 내용은 단순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본서 보시고 이런 것들은 종속, 이런 것들은 독립정착물이야. 종류는 암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얘도요, 웃기는 얘기로 옛날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토지의 일부인 물건은 토지 매매 시 상대방이 누굽니까? 우루사는 매수인입니까? 매도인입니까? 매수인이죠. 사는 쪽이잖아요. 땅을 샀다면 사는 놈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매수인에게 양도된다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그 용어도 잘 모르시죠? 자, 거래 당사자 그러는데 거래 당사자는 사는 쪽, 파는 쪽 아니겠어요? 파는 쪽은 매도인 또는 매도자, 사는 쪽은 매수인 또는 매수자 이러겠죠. 얘는 누구? 파는 쪽, 얘는 사는 쪽. 그러면 예컨대 이 A라는 토지가요, 원래 누구 거였다? 웅녀 거였대요. 웅녀가 A 토지를 우루사에게 매도한다면, 팔아 넘긴다면 웅녀는 매도자가 되고 우루사는 매수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원래 말하려면 A 토지 위에 인간의 힘에 의해 재배되지 않은 자연 식물 등은 토지의 일부인 물건으로서 토지 매매 시 토지와 더불어 또는 토지와 함께 매수인에게 양도된다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사는 쪽에게 넘어가야 된다 해야 맞지 않냐고. 그걸 기출문제에서 매도인 그린 거. 매도인에게 양도된다. 그럼 그 말은 웅녀가 자기 토지를 자기한테 판 거야.
그럼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웃긴 건 다 맞게 해놓고 맨 마지막에 수를 도 한 글자만 바꾼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현장 가시면 상당히 긴장되겠죠? 왜? 1년 공부가 그 1시간에 달려있는데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여서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안 보여서 틀려요. 근데 왜 자꾸 제가 책을 보고 끝까지 보란 왜 하느냐? 10번 본 분보다 20번, 30번 본 분은 아예 그 내용이 머리에 박혀서 보여. 근데 10번 보신 분은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모르는 걸 틀리면 괜찮은데 뻔히 아는 걸 틀려가지고 잘못 마킹해가지고 1년을 더 한다고 하면 이거는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얘기예요. 그 경상도 말로 속이 뭐 디비진다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제가 기출이 나왔던 지문들을 이렇게 한번 던지면 알아듣지요. 저거는 잘못됐네. 느낌이 와요, 안 와요? 100% 아니더라도 한 7, 80% 되면 성공한 거예요. 그걸 이제 쌓여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내 걸로 만들기만 한다면 천하무적 동방불패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정답은 나눠집니다. 종류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떤 물건이 정착물일까 아닐까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만약 똑같은 물건인데 이게 정착물이야 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는 부동산이겠죠. 근데 정착물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봐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분명히 민법에서 토지 및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규정했잖아요. 그럼 토지가 아니거나 정착물이 아니면 부동산이 이런 뜻 아니냐고. 그럼 봐봐요. 국어가 안 돼 지금. 이게 초창기라 그러는데요. 자, 토지 및 정착물은 요건 부동산이다. 요게 지금 법의 규정이라고. 그럼 토지가 아니거나 정착물이 아니면 부동산이 아니란 말하고 똑같지 않냐고 이게. 맞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 뭐 가스 스토브가 있다. 그럼 만약 얘가 정착물이요 라고 판단이 됐다면 이는 부동산이지만 이게 정착물 아닌데요 라고 판단된다면 부동산이 아닌 거죠. 오케이? 그럼 왜 이걸 구분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왜 이걸 구분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래요. 이게 만약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사는 쪽 게 아닐까? 사는 쪽에 소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산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그럼 이게 가스 스토브가 정착물로 판단되면 부동산이 되는 거고, 부동산이 된다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매도인에게 있다, 매수인에게 있다. 사는 쪽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근데 이게 정착물이 아니래. 그럼 부동산이 아니죠. 그럼 가스 스토브는 파는 쪽이다, 사는 쪽 거다. 파는 쪽 거. 이해하시겠어요? 즉, 요걸 예쁘게 포장하면 정착물의 구분 목적, 이유는 특정 재화, 재화는 물건, 특정 재화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을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정착물을. 아시겠어요? 물론 이제 법률적 권리 측면의 개념은 민법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실 거고 우리는 학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걸 듣고 지금 당장 이해하시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왜? 분명히 문방 나가면 다 까먹어요, 지금. 다 까먹고 오늘 열심히 듣긴 했는데 뭔 했냐? 몰라요. 근데 그것이 계속 쌓여가면서 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럴 때인데 나중에 보시면 정착물의 구분 기준 해가지고 설치 주체, 설치 의도 또는 목적, 설치 방법, 그 다음에 물건의 성격, 그리고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는 일반적으로 정착물로 보고 매수인의 소유로 간주한다. 뭐 이런 말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협의가 나왔어요. 그럼 협의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광의. 좁은 의미가 있으면 넓은 의미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좁은 의미는 당연히 넓은 의미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럼 광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은 당연히 포함되고 거기에 무엇인가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그래야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 들어가는 게 뭐다? 준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준부동산.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플러스 준부동산 그래요. 근데 이것도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 준이 포인트예요. 준. 여러분, 우리 왜 그 한국전기통신공사다 이런 공기업 있잖아요. 그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을 왜 준공무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보셨죠? 근데 그분들이 공무원인가요? 공기업에 근무하는 그분들 공무원이냐고.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처럼 우리가 대우를 하죠. 대접을 받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따라서 준자가 붙었다는 건 원래는 그거다 아니다. 원래는 아니다. 원래는 아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인정해 줄 때 무슨 말을 쓴다. 준자를 씁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준공무원 분들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무원에 버금가는 공무원처럼 취급이 되고 간주가 되기 때문에 준공무원자를 써주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럼 예컨대 준부동산은 원래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준자가 붙었으니까. 그럼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처음부터 부동산이면 그냥 부동산 쓰면 되지. 굳이 준자를 붙일 이유가 없잖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준자를 붙였다는 건 이 준부동산에 속하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본래부터는 부동산이다 아니다 아니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부동산처럼 취급해 주는 경우를 뭐라 그런다? 준부동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왜 부동산 그럼 우리가 땅을 사도요. 땅을 사가지고 뭐 잔금을까지 다 치른다 하더라도 그 내 거라고 인정이 돼요, 안 돼? 안 돼. 뭐 해야 인정돼요? 등기해야 되죠. 오케이? 요거를 이제 나중에 민법에서 배울 때요. 물권이라는 걸 물권. 근데 우리는 개로는 이제 법이 아니니까 제가 어렵게 말 안 하고 어떤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에요. 근데 그 물권 중에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근데 이제 나중에 민법 배우다 보면 그래요. 소유권이란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타인의 방해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게 나오는데 민법에서 배우시고. 자, 그런데 소유권이 바로 물권이고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자, 이거 한번 따져볼까요? 여기 A라는 토지가 원래 곰돌이 거였다. 근데 곰돌이가 돈을 받고 이 토지를 푸에게 팔아 넘겼다. 그럼 이 팔아 넘긴 순간 이 A라는 토지의 소유권은 곰돌이로부터 푸에게 이전된 거죠. 소유권 넘어간 거죠. 이거를 우리는 물권이 변동한다 그래요. 그 물건에, 땅이라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변동한 거 아닙니까? 소유권자가 바뀐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제부터 얘는 이 땅은 푸 겁니다! 라고 등기하지 않았다면 남들이 이 땅을 푸 거라고 안다 모른다? 모르겠죠. 그럼 그 틈을 타서 곰돌이가 여전히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권리도 없는 놈이 팔아 넘길 수 있겠죠. 그게 부동산 사기 사건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등기만 믿지 말아라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등기 잘못 믿어도 난리 납니다 그거.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 물권이라는 권리관계 변동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이제부터 이 땅은 누구 겁니다 라고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물권을 공시한다 그래요. 공시는 뭐다? 여러 사람에게 알린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이걸 이제 민법시에 뭐라고 배우냐면 물권 공시의 원칙 그래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요.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권리가 바뀌면 공시해야 돼요. 근데 수단이 달라요. 동산은요. 인도 또는 점유가 공시수단인데 부동산은 등기 등록이 공시수단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니 땅을 샀거나 건물을 샀지만 잔금까지 모든 돈을 다 줬지만 등기 안 하면 법적으로 그 건물 토지의 소유권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공시수단이 이제부터 내 겁니다! 라고 알리는 수단이 등기 등록이라고. 오케이? 그런데요. 이 준부동산의 대표가 뭐냐면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인가요? 자동차를 부동산에서 한번 나오라 그래요. 하여튼 그냥 잡아줄게요. 그냥. 아니죠. 본질은 부동산 아니죠. 그런데 자동차 인도증 그래요. 자동차 등록증 그래요. 등록증 그러잖아요. 즉 자동차는 본래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그 공시수단이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을 가지고 있고 그 수단은 부동산의 공시수단과 동일 또는 유사,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무엇처럼 취급해준다. 부동산처럼 취급해준다. 그래서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이해가요? 단어를 해석할 때는 키포인트를 잡으라고. 제가 어디서 출발했죠? 준에서 출발했죠. 준. 아까 정참을 할 때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정참. 토지 일부 할 때는 토지 일부. 일부라면 땅의 일부네. 여기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출발해야지. 그냥 얘는 이런 뜻이야 라고 문장 자체를 외워버리잖아요. 단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배워놓고도 다 틀려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준부동산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자동차, 항공기, 20톤 이상의 건설기계, 선박, 그 다음에 뭐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권, 어업권 막 여러 개 있지만 종류는 나중에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말뜻부터 정확히 알아라.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부동산처럼 보이는데 라고 할지라도 공시수단이 등기나 등록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걔는 부동산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개념 잡고 넘어갑니다. 자, 쉬었다 갈까요?